검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김 씨에 대한 1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순천 청소년 살해 사건에 대해서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뺑소니 사고로 오늘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검찰의 구형량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양측이 어찌 보자면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기보다는요. 두 번째 공판 이후에서부터는 김호중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들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좀 예측 가능한 구형량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한 범죄 혐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음주 혐의 자체 부분은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빠져 있지만 위험 운전 치사상죄라고 해서요. 본인이 스스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야기한, 그러니까 음주가나 약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그래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렀다는 위험 운전 치상죄 적용이 되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또 문제되는 부분이 이 이후, 사고 이후의 대처가 매우 잘못된 부분이었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 이런 부분들이 범인 도피 교사, 증거인멸죄,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죄목들이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예. 각각이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종합이 되어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다. 이제 지금 구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혐의점들이 굉장히 중했고 하지만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김 씨가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의 구형을 지금 한 건데 김호중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 그날 일 반성한다.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이런 어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재판부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요소는 맞습니다. 이제 네. 진실된 반성이 있다면은 그 부분이 형량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는 있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한 반성이냐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와 그리고 국민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 그 자체는 명명백백하게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이후의 대처가 좀 너무도 잘못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음주 사실이 없다고 해오다가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어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 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부분 같은 경우도 제출하지 않고 뭐 없었다 이렇게 대처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도 이것은 진실을 좀 가리려는 사법부를 와해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좀 죄질 좋지 못하다고 평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처들이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에라도 진심 어린 말로서라도 이제 반성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이제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지금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최종 형량에 있어서는 어쨌든 감형을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검찰의 구형량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김 씨 측의 변호인도 피해자가 지금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잘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재판부의 선고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한다면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실범이죠. 일종의 내가 의도해서 사고를 냈다기보다는 어떤 과실로서 사고를 낸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될 때 예. 피해자와 적어도 원만히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금전적으로라도 피해의 일부분을
부분을 이제 보전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형량에 참작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교통사고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김호중 씨에게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감형의 판단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예.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교통사고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범인 도피 교사 부분이나 증거인멸 부분은요. 또 교통사고 범죄와는 아예 별개의 다른 보호법익을 갖고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어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양형의 참작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최종적인 형량은 선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 씨 측은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제 김 씨가 목발을 짚고 나오기도 했고 지난달에는 이제 발목 통증으로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보석을 신청한 건데 보석 여부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2차 공판 직후에 보석 신청이 있었고요. 네. 오늘 이제 최후 공판을 진행을 하면서 보석에 대한 심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김호중 씨 측에서는 이제 발목 통증을 이유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청구한 것이 결국 보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신문이 진행이 되었고 다만 언제 보석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재판부가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검찰의 형량이 이제 구형이 되었잖아요. 예.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이 된 상태인데 만약 이제 이 가운데 보석이 인정이 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좀 높게 점쳐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보석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지금 예. 수감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건강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석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실 보석이라는 걸 판단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말을 맞춘다거나 재판을 좀 방해할 그런 의도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사실 애초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유도 기존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정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이 되어서 사실 보석 사유 심사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이 쟁점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보석이 가능할 거다라는 부분을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결국 11월 13일에 최종 선고 1심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일단 선고 결과를 좀 기다려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6일 순천의 한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10대 청소년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피의자 30살 남성 박대성인데 일단 신상을 공개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결국 과반수 이상이 신상공개에 찬성을 하면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신상공개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30세 박대성이었습니다. 예. 지금 사진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상태이죠. 예, 예. 신상 공개에 결정하는 기준은 일단 범죄가 굉장히 중대할 때 지금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라는 점은 당연히 충분히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떤 그런 방식의 잔혹성이라던가 국민들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게 되는데 예, 예. 너무나도 중한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 어느 정도 그 증거 등을 통해서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명 머그샷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전에는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주민등록 사진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같은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서 신상 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서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상 정보 공개를 하기 전에 이미 박대성의 얼굴, 또 사진, 이름, 또 운영하는 가게명 등도 퍼졌고
또 가게에는 일부 시민들이 계란을 던진 흔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국민적인 공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점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이미 신상이 많이 공개가 된 상태는 맞습니다. 네네. 이 해당 남성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업소의 그 가게 명도 공개가 되었고 실제로 뭐 별점 테러 같은 부분이 이미 달려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그 기준에 이미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적으로 그런 공분을 사는 그런 사건은 당연히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그 범행 방법의 잔혹성 이런 부분들이 함께 충족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맞겠지만요. 단순히 이번에 이미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점이 가만히 되어서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원래 이렇게 신상 공개를 국민들이 나서서 사적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뭐 사적 제재 영역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맞습니다. 만약 만에 하나 다른 영업소가 잘못되게 공개가 되었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그 외에도 사적인 제재가 법적으로 되지 않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공분을 하고 신상 공개를 단행하면서까지 사적인 제재를 해서라도 이걸 더 엄단하고 싶어 했는지 이런 부분도 또 충분히 공감 가는 바라 이런 걸 사적 제재로서 공개했다고 해서 과연 그 공개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의문점도 저도 법조인이지만 남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욱더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이 피의자가 범행 뒤에 웃는 모습이 포착돼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영향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 범행 이후에 찍힌 CCTV 영상으로 지금 이 피의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의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사실관계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 범행의 과정을 보자면요. 극악무도합니다.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뒤에서 그것도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건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조 활동은 당연히 없었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친 이후에는 또 다른 가게에 들러서 추가로 음주를 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다른 행인과 시비가 붙어서 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이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일단 어느 반성의 기미라던가 어떤 이 살해된 피해자에 대한 연민 이런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결국 양형에 있어서 가중하는 요소로 참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피의자는 소주를 지금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치에 따른 심신미약 감형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네. 이제 취재진들이 질문을 한 거죠. 이 범행 상황이 기억이 나냐?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을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예. 술을 마셨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4병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주였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도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모순인 게요. 본인이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사실은 기억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범행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한 거잖아요. 이것이 뭐 굉장히 뭐 오락가락한 상황,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있을 정도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슬픈 진실이다,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측해 보건대 내가 지금 어떤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본인을 좀 보호하기 위한 주치감경 같은 부분을 노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측도 가능한데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치감경 인정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법원의 판례들만 보더라도요. 예. 일단 주치감경이라는 부분이 아예 없고요.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범행을 했다고 감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신 건 이 마신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의지가 담긴 행동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걸 처벌하는 것처럼 오히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하면 가중적인 요소로서 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법원 판결이 굉장히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정신감정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바로 감형으로 이어질 수는 결코 없다. 오히려 가중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이제 피해자와 서로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계획 범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흉기를 휴대하고는 있었습니다. 이 흉기를 휴대하고 밤거리를 배회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라는 의도가 전 담겨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내지는 살인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평가는 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지금 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대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물색해서 한참을 쫓아가서 그것도 지금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10대 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건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불특정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를 도모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살인보다도 더 가중적인 요소로서 벌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마지막 주제를 만나보죠.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 씨가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박 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2021년 11월 박태환 씨가 이제 동반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친 공이 잘못 날아가서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지는 바람에 옆홀에서 이제 있던 사람의 눈에 맞게 되는 그러니까 예, 박태환 씨가 친 공에 옆홀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눈에 맞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피해를 본 분께서는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 골프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공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는 어찌 보면 굉장히 흔한 경우이고 이에 대해서 박태환 씨가 내 공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가서 옆홀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네네. 이렇게 수사기관에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타구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은 캐디 그리고 골프장에 있다고 보아서요. 일단 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이에 이제 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를 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 그러니까 박태환 씨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 판단의 배경은 이 형사처분 결과와 유사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골프를 진행하면서 타구가 오른쪽으로 휘는 현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내 공이 오른쪽으로 가서 다른 사람의 눈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건 박태환 씨 입장에서는 예측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렇게 골프장을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의무는 골프장과 캐디에 있기 때문에 박태환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재판부는 박씨를 향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고 이후의 대응 부분을 좀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사고가 있던 직후에 박태환 씨가 이제 본인이 잘못 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동반자, 박태환 씨의 동반자가 친 타구였다 이런 식으로 밝혔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로서 본인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이제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재판부에서 덧붙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들 임재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